지금 미국에서는 한글 배우기가 엄청난 열풍이에요. 제 친구들은 물론이고 학교 복도를 지나다 보면 한글로 이름 쓰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학습자들 사이에서 예상 못한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한국인들은 정작 전혀 모르고 있는 문제인데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쉬운 문자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손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완전히 멘붕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겪는 한글의 충격적인 진실과 그 속에 숨겨진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소통 문화의 사이다입니다. 저는 에밀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죠. 요즘 제 주변에서는 한글 배우기가 정말 대유행이에요. 제 친구들은 물론이고 복도를 지나다 보면 한글로 이름을 쓰는 애들,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틱톡을 열면 한글 쓰기 영상이 넘쳐나고요. 유튜브에서도 한글 배우기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도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한 건데 생각보다 정말 쉽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글자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죠. 다들 신기해했어요. 중국어나 일본어는 몇 달을 배워도 글자 읽기가 어렵다는데 한글은 정말 금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처음엔 타이핑으로만 대화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손으로 쓴 메모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완전히 멘붕했어요. 뭐라고 쓴 건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한글인 것 같은데 제가 배운 글자랑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모 반듯한 글자가 아니라 막 휘갈겨 쓴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당황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글이 맞냐고요. 친구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죠. 그냥 빨리 쓴 거라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같은 글자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등장인물이 쓴 메모를 보고 충격받았다는 애도 있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의 친필 사인을 받았는데 읽을 수 없어서 울었다는 애도 있었죠. 우리는 한글을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인쇄된 한글, 교과서에 나오는 한글이었죠. 실제 한국인들이 쓰는 한글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얘기를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저처럼 당황한 학습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다들 한국인의 손글씨를 보고 패닉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니까요.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필기체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문자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못한 대혼란이었어요. 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만 외우면 됐어요. 조합 원리도 간단했죠. 3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니까 기본적인 읽기는 다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어 배우는 애들은 한자 때문에 고생하고 일본어 배우는 애들은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까지 외워야 했거든요. 저는 그런 애들 보면서 내심 우쭐했죠. 한글은 정말 쉽다고요. 그런데 실제 한국인들의 글씨를 만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배운 건 정자체였어요. 컴퓨터 글꼴처럼 네모 반듯하고 정확한 글자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쓰는 글씨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에게 왜 이렇게 다르게 쓰냐고 물었어요. 친구는 빨리 써야 하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획을 생략하고 연결해서 쓴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읽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죠. 친구는 웃으면서 한국인들은 다 읽는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쓰고 봐왔으니까요. 저는 답답했어요. 그럼 우리 같은 외국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요. 유튜브에서 한국인 필기체 강의를 찾아봤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같은 글자도 사람마다 다르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쓰고 어떤 사람은 각지게 쓴다고요. 개인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나온 손글씨를 캡처해서 함께 해독하는 시간을 가졌죠.
마치 암호 해독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추리하면서 읽어나갔어요.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완전히 마스터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과서 밖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자체로 된 표지판이나 자막은 읽을 수 있지만 손으로 쓴 메뉴판이나 메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포럼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한글은 쉽다고 했는데 속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문자는 배웠지만 실제 사용되는 문자는 배우지 못한 셈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친구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된 간판이나 안내문을 못 읽으면 어떡하냐고요. 저도 같은 걱정이었죠. 한글을 배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인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주 쓰는 글자들을 손으로 써달라고요. 정자체랑 비교하고 싶었거든요.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리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세로획 하나에 가로획 하나가 붙은 깔끔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막 동그랗게 휘어진 곡선으로 쓰더라고요. 처음 보면 절대 리을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미음은 더 심했어요. 네모 반듯한 사각형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동그랗게 쓰는 사람도 있고 세모처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선 2개로 간단하게 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같은 글자란 말입니까? 디귿도 웃겼어요. 교과서에서는 기역 모양 위에 가로선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빨리 쓰면 그냥 삐뚤빼뚤한 지그재그가 되더라고요. 외국인이 보면 절대 디귿이라고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이게 정말 표준인지 그냥 내가 이상하게 쓰는 건지 물었죠. 친구는 웃으면서 한국 사람들 다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친구들 손글씨까지 보여줬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획을 생략하고 연결하고 변형했어요. 빠르게 쓰는 과정에서 형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저는 이해는 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어요. 시옷도 문제였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꺾인 선 2개로 이루어진 깔끔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물결 모양처럼 휘어져서 쓰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그재그로 쓰고요. 지읒은 시옷과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둘 다 비슷하게 휘갈겨 쓰니까요. 문맥으로 추측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했어요. 글자를 문맥으로 추측한다니요. 저희 스터디 그룹에서 이걸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한국 친구가 보낸 생일 카드를 읽지 못해서 구글 번역기로 돌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번역기도 인식을 못하더래요.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출연자가 쓴 메모를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자막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실제 글씨는 전혀 달라 보였다고요. 우리는 웃으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이 쉽다고 해서 배웠는데 실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리을이냐는 말이 우리의 공통된 탄식이었죠. 학교에서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K-팝 동아리에서 친구들이 저에게 가사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읽어줬죠. 발음이 정확하진 않았지만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다니 대단하다고 했죠. 한국어 잘한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뿌듯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당황했어요. 저는 글자만 읽을 수 있을 뿐 한국어를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뜻을 전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의아해했어요. 읽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 이상하다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르다고 설명했죠. 이건 마치 영어 알파벳을 아는 것과 영어를 하는 게 다른 것과 같았어요. 한글은 그냥 문자 체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문법도 배워야 하고 단어도 외워야 하고 발음도 연습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을 한국어 전문가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틱톡에서 한글 써놓고 한국어 마스터했다고 하는 영상이 넘쳤어요. 댓글에는 한국인들이 웃으면서 지적했습니다. 글자 읽는 것과 언어를 하는 건 다르다고요. 하지만 많은 학습자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한국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달랐죠. 한글은 일주일이면 배울 수 있지만 한국어는 몇 년이 걸립니다. 학교에서 한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볼 수 있냐고요. 저는 웃으면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사를 읽을 순 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른다고요. 친구는 신기해했습니다. 읽기만 하고 이해는 못한다니 이상하다고요. 저는 설명했어요. 한글은 그냥 소리를 적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의미는 별개라고요. 유튜브에는 이런 허세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글 쓰기 영상을 올리면서 한국어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이요. 한국인들은 댓글로 웃으면서 지적했지만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알리고 싶었어요. 한글 읽기와 한국어 구사는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고요.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언어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차이예요. 저는 한글의 원리를 배우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죠.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래요.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습이고요. 디귿은 혀가 윗니 뒤쪽에 닿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발음하면서 확인해 봤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글자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건 그냥 추상적인 기호가 아니었어요. 과학적인 설계였죠. 미음은 입 모양을 본떴다고 했습니다. 네모난 모양이 입을 표현한 거래요. 시옷은 이의 모양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듣다 보니 한글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모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길 점 하나가 하늘을 의미하고 가로선이 땅을 의미하고 세로선이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음양 철학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었어요. 철학과 과학이 결합된 예술 작품 같았죠.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후에 저는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도 놀라워했어요. 알파벳은 그냥 소리를 나타낼 뿐인데 한글은 원리가 있다고요. 체계가 있다고요. 인터넷에서 더 찾아봤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단 몇 년 만에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게 500년도 더 전 일이라니요.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을 텐데요. 한글의 조합 원리도 완벽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립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요. 마치 레고 블록 같았어요. 간단한 부품들을 조합해서 무한한 소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이건 언어가 아니라 수학을 배우는 느낌이라고요. 저도 동감이었습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배우는 게 논리적이었죠. 미국 언어학 교수들도 한글을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한다고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이런 문자를 배우고 있다는 게요. 세종대왕의 과학적 사고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500년 전에 이런 체계를 만들다니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위대한 지혜를 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한국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거든요. 그때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자래요. 그가 만든 발명품들을 보여주셨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치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비의 양을 재는 기구래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게 세계 최초의 우량계라고 하더라고요.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섰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조선이 그렇게 앞서 있었다니요. 미국 역사 수업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자경루라는 물시계도 있었어요.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래요. 인형이 나와서 종을 치고 북을 친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에 자동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친구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게 정말이냐고요? 선생님은 확실하다고 하셨죠. 해시계도 신기했습니다. 휴대용 해시계래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크기였다고요. 어디서든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대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마치 스마트워치 같은 거잖아요. 선생님이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은 스마트워치를 만들 때 미국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다고요. 교실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죠. 천문 관측 기구도 많았대요. 혼천의 가내 같은 거요.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했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위해 달력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했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과학적인 나라였다니요. 미국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했을까요? 집에 와서 더 찾아봤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쇄술도 발달했고 의학도 발달했다고요. 친구들과 단톡방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어요. 조선이 그렇게 대단했는데 왜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냐고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마 서양 중심의 역사 서술 때문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유럽의 발명만 배웠거든요. 다른 지역의 성취는 잘 배우지 못했죠. 조선의 과학국가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확실해졌습니다. 한글을 만든 나라답게 과학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게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K-팝을 정말 좋아합니다. 처음 한국 문화를 접한 것도 음악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K-팝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가사가 따라 부르기 정말 쉽다는 거예요. 발음이 명확하고 패턴이 단순했어요. 영어 가사는 연음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이 음절 단위로 쓰이기 때문이래요.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요. 그래서 듣기도 쉽고 따라하기도 쉽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저는 K-팝 가사를 금방 외웠습니다. 뜻은 모르지만 소리는 따라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다들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이게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래요. 한글의 쉬움이 문화 콘텐츠의 확산을 도왔다는 거죠. 저는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 노래는 달랐어요. 발음이 복잡하고 성조도 있고 따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었어요. K-팝 팬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 열풍이 일어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가사를 직접 읽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유튜브에는 한글로 가사를 쓴 영상이 넘쳐났습니다. 영어 자막과 한글 가사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한글의 독학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교재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고요. 다른 언어는 선생님이 필요한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처음엔 혼자 배웠어요. 유튜브 영상 몇 개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체계가 명확해서 헷갈릴 게 없었습니다. 이게 K 콘텐츠 확산의 핵심이었어요. 한글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웠던 거죠. 드라마 자막도 예능 자막도 웹툰 대사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 웹툰이 인기였어요. 영어 번역본도 있지만 한글 원본을 읽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볼 수 있었거든요. K-드라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최소한 화면에 나오는 글자는 읽을 수 있었죠. 한글이라는 문자 기술력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문자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요. 수업 시간에 한국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한국이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반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인구가 줄면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고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질 거라고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콘텐츠 파워가 있다고요. 인구가 줄어도 문화적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까지요.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나중에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고요. 한국 문화가 너무 좋아서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선생님이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호감을 가진 외국인이 계속 늘고 있대요. 이민 희망자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인구가 문제라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들이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한글이 쉬운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이민을 가려면 언어를 배워야 하는데 한글은 진입 장벽이 낮았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적응할 수 있었죠. 세종대왕처럼 지혜롭게 나라를 이끈다면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그 정신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한국은 계속 발전할 거예요. 인구 문제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콘텐츠로, 문화로, 지혜로요. 친구들도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라고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배웠습니다. 과학적인 문자를 만든 나라, 뛰어난 과학기술을 가졌던 나라,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국어 교재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공부를 해야죠. 한글은 배웠지만 한국어는 아직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계속 배울 겁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어요. 그들의 손글씨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쌓고 싶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건 단순히 문자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를, 문화를, 지혜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그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